우리는 가계 기업 정부 중에 하나이거나 둘 이상이에요. 경제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경제를 모르면 당하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절대 눈을 감고 운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80대 할아버지께서 옆에 밭에서 농사 짓다가 읽으셔도 읽힐 수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경제의 주체예요. 모두가 경제의 주체예요. 이거 초등학교 시험 문제죠. 경제의 3대 주체를 써 넣어라. 가계 기업 정부. 우리는 가계 기업 정부 중에 하나이거나 둘 이상이에요. 모두가 경제의 주체예요. 경제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경제를 모르면 당하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경제를 몰라서 당한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21년 끝자락에 20년, 21년 두 개 해를 보내면서 집값은 계속 오르네? 금리는 이렇게 낮네? 그러니까 21년 끝자락에 소위 당하면서 이제 영끌에서라도 집을 사야 되겠어 하면서 21년 끝자락에 영끌에서 집 삽니다. 근데 사자마자 그때부터 집값은 떨어지고 그때부터 금리는 치솟죠. 근데 21년 끝자락에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일으켜서 집을 샀을 텐데, 근데 그때가 금리의 저점이고요. 심지어 87.5%가 변동금리로 대출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의사결정을 내리고 또 재테크나 재무의사결정을 내리는 건 통상적으로 과거를 돌이키는 일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주요 의사결정을 보면 근래의 경험에 기초해서 하는 거예요. 20년, 21년의 경험에 기초해서 23년, 22년, 23년도 그럴 거야 라고 단정 짓고 그렇게 의사결정 내리는 거죠. 그래서 특히 MZ세대 여러분들이 정말 20년, 21년에 집 한 칸 없이 집값은 치솟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양극화의 대상이 됐는데, 그 경험을 다시 대신 되풀이하지 않겠다. 영끌에서라도 집 사겠다 하면서 의사결정 내린 것이 경제의 향방 혹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나, 돈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금리가 낮았을 때는 돈이 시장으로 유입되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돈이 은행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팔고 주식 팔고 은행으로 돈이 모여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돈의 이동을 보면 자연스럽게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22년 한 해 자연스럽게 또 주가도 떨어지는 건데, 그냥 그 전체 돈의 흐름을 보지 않고 경제의 국면의 변화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단편적으로 의사결정 내리는 거죠. 적어도 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 대한 뭐 전망이나 이런 것은 전문가마다 좀 달랐으니까 그건 좀 차치하고요. 적어도 경제를 먼저 들여다보려고 생각하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적어도 금리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면서 만약에 집을 산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면 변동금리로 대출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21년 끝자락에. 왜냐하면 그 누구도 빠짐없이 21년 끝자락부터 22년, 23년은 긴축의 시대다. 금리 인상기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적어도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의사결정하셨다면 적어도 집을 사면서 대출을 꼈을지라도 변동금리로 받진 않았을 것이다. 그런 것을 보면 경제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최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시경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개발에 있어서는 경제라는 게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사실 우리 Y스트리트에 나와서 경제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송구하기도 합니다. 이미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Y스트리트의 독자 여러분들이라면 경제를 알아야 된다, 경제를 모르면 아니다, 안 된다, 경제 모르는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말자 라는 종류의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정말 경제적으로 얼마나 충분히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나,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도 그걸 이해할 수 있겠는데, 지금 주신 질문은 다소 인문학적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인문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동물은 보통 혼자 태어나서 많은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또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인간의 특징은 뭡니까? 인간의 특징은 인간은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사람 인자가 사람과 사람이 맞대어 기대고 있다. 관계적 동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이. 근데 경제를 공부한다는 것은 심지어 그냥 내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심지어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혹은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또 추가적으로 조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의 호주머니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바이든의 한마디가, 바이든의 생각이 나의 호주머니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관계를 찾아가는 일이에요. 바이든뿐만 아니라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현재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연준 의장이 혹은 연준 위원들이 미국 물가가 어떤 상황인지를 인지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는지 여부가 결정되고, 물가에 대한 판단이 결국 그것이 나의 호주머니에 영향을 미쳐요. 그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거시경제를 이해하는 일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인문학적으로 본다면 내가 이 세상과 우주 만물과 정말 머나먼 나라에 있는 하나의 작은 의사결정이 나와도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그 관계,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그게 경제를 이해하는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가장 유명한 표현이 버터플라이 이펙트잖아요. 나비 효과. 나비 효과의 개념이 뭐냐면, 제가 여기 지금 우리 황소 여기 꼬리가 있는데, 황소 꼬리가 한번 딱 흔들려요. 요거 한번 흔들리는 것만으로도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버터플라이 이펙트잖아요. 그만큼 지구 먼 나라,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세계는 공포감이 터지고, 공포감이 급증하니까 투자자들이 돈을 옮기죠. 안전자산으로 옮기죠. 그러면서 안전자산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달러나 금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자마자 초강달러가 나오고 금 가격이 치솟죠. 뭐 이런 현상들.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하면 금융 불안감이 또 고조되니까 다시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또 금 가격이 치솟고, 이런 거시경제의 여러 가지 나와 관련 없을 법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나와 직결되는 일이다라는 것, 관계를 규명해 나가는 것, 그게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는 경제학을 공부한다라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주신 질문처럼 뭐 인문학적으로도 경제를 좀 친숙하게 이해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5, 6년 전인가? 2017년인가? 그때 처음 던졌던 문장이에요.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아마 한 10여 권의 책을 내왔는데, 매년 경제전망서를 내니까 그 5권을 포함해서 그 정도를 제가 발간해 왔는데, 어떤 책이든 상관없이 그 문장은 어디엔가 꼭 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눈을 감고 운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투자 의사결정이든 혹은 경영 의사결정이든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그림 그리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뭐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가장 대표적으로 2020년, 21년은 대세상승장이었잖아요. 주식이라는 것만 놓고 봤을 때. 이 대세상승장은 왜 왔을까요? 그 대세상승을 일으켰던 종목들이 다 잘해서 거시경제가 만들었잖아요. 완화적 통화정책, 완화의 시대였잖아요. 22년에 대세 하락장이 왔죠.
역시 그때 22년 전망서 낼 때 죄송한 표현이지만 22년 한 해는 주식 투자하는 해가 아닙니다. 2021년 10월부터 그 말씀을 드렸었죠. 긴축의 시대니까. 긴축적 통화 정책이 집중되는 시대. 그러니까 22년에 주가가 대세 하락하는 이 국면은 그 개별 종목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다. 거시경제가 만들어 놓은 거죠. 모든 종목이 일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은 대세 하락장을 만드는 것은 거시경제 여건이 그렇게 만든 거죠. 소위 말하는 긴축적 통화정책, 금리 인상이 그걸 만든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거시경제를 이해하면 그 시대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이켜놓고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결과적으로도 우리가 검증을 해본다면 22년 한 해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의사결정이었다. 오히려 그냥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최고의 의사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시경제 국면을 보면서 국면에 맞게 의사결정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저도 제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빠짐없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때 발표되자마자 즉시 분석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5.0에서 4.0%로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발표가 될 경우 있는 그대로 물가 상승률이 5.0에서 4.0%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22년 7월이 6.3%였으니까 그때 6.3%에서 그래도 우하향하다가 4.2%까지 떨어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독자분들의 중에 일부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세요. 그게 말이 되냐? 내가 체감하는 물가는 미친 듯이 지금 계속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도저히 믿을 수 없고 그 통계 조작 아니냐? 정말 이런 댓글 많이 달려요. 자,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그 단어는 물가 상승률인데 받아들이시는 분은 물가구나. 물가 상승률과 물가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 제가 아무리 물가 상승률이라고 이야기해도 물가라고 받아들이시는구나. 제가 이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이게 한 잔이 1,000원이에요. 2,000원으로 올라요. 그리고 2,000원, 3,000원으로 올라요. 물가가 1,000원씩 올랐죠. 근데 물가 상승률은 1,000원에서 2,000원이니까 100% 올랐어요. 이제 2,000원에서 3,000원이니까 50% 올랐어요. 물가 상승률이 어떻습니까? 100%에서 50%로 떨어졌죠. 물가는 치솟지만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물가로 받아들이시니까 서로 간에 이 미스언더스탠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 언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코노미스트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통위 위원들은 물가 상승률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가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받아들이시는 독자분들이 자꾸 물가로만 인식한다면 내가 받아들이는 체감 물가랑은 너무 다르다. 이렇게 인식하실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라는 언어를 장착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CNN에서 뉴스를 제공해도 영어를 못 알아들으면 그 정보가 나한테 전달이 안 되듯이 그게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경제 언어를 내가 갖고 있어야 경제를 바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단계 더 나아갈게요. 지금은 이제 물가 상승률과 물가와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역시 물가 상승률과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체감 물가 상승률은 또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 고점이 최근 고점이 6.3%예요. 22년 7월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어떤 건설사에 가서 L사 그 건설사 사장님께서 커피 한잔 하는데 강의 끝나고 커피 한잔 하는데 물가 너무 치솟아서 죽겠다. 지금 특히 건설사 입장에서 체감하는 물가는 뭘까요? 건설 원자재,
특히 철강 스크랩이 너무나 치솟아서 구할 수가 없어요. 철강 스크랩이 200% 상승한대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체감하시는 물가가 200%라는 거예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6.3%니까 지금 2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맞냐고. 그러니까 이게 물가 상승률은요. 460여 가지의 소비 품목의 가격 등락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물론 가중치가 달라요. 품목마다. 그런데 이 건설사 사장님의 체감 물가는 뭐예요? 철강 스크랩 가격 상승률인 거예요. 어쩌면 많은 주부님들은 장바구지 물가, 집에서 자주 사는 팥 가격, 호박 가격 이런 거 가격이 상승할 때 물가 상승률이 몇이다라고 느끼시는 어제는 호박이 1,000원이었는데 오늘은 2,000원이에요. 그럼 호박 물가가 어떻게 됐어요? 2배 올랐죠. 그럼 100%인 거예요. 이 소위 소비자의 체감 물가는 100%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460여 가지의 소비 품목의 가격 등락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개념과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려 하는 그 체감 물가 상승률의 개념 또 달라요. 460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인 거예요. 어쩌면. 또 재밌는 거. 체감 물가는요. 재밌게도 어제랑 비교해. 혹은 직전 소비 행태가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오늘은 호박 샀고 한 2주 전에 호박 샀어요. 그때의 가격과 비교해요. 그러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에너지 가격 지금 잡혔잖아요. 22년 2분기와 4, 5, 6월과 23년 4, 5, 6월과는 그 에너지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지금 물가 안정세가 나름 나오는 이유가 에너지 가격이 떨어져서요. 이때 배럴당 100달러 찍었었잖아요. 국제 유가가. 그때랑 비교해야지 직전월과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역시 지표 물가와 체감 물가의 차이다. 한 가지만 또 추가적으로 체감 물가와 지표 물가의 차이만 설명드리려도 2시간 갑니다. 근데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체감 물가는 원래 높아요. 왜 원래 높냐면 유독 상승하는 거에 더 민감해요. 그리고 떨어지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호박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를 때는 인지하면서 2,000원에서 다시 1,000원으로 떨어졌다. 그거는 기억 속에서 지워요. 나한테 불리한 걸 더 가혹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체감 물가와 지표 물가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위 금리를 결정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야기하는 그 물가 상승률은 바로 CPI 물가 상승률, PCE 마찬가지 그런 종류의 성격인데 나의 체감 물가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 지표 잘못됐다, 오류가 있다, 조작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경제를 이해하려면 그 지표 물가 자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왜 나와 체감이 다르지 하는 것에 대한 이해 원래 체감이 다르구나 이걸 이해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또 뭐 물가 아니고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요. 저는 이제 거시적으로 경제를 보니까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도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같은 말씀을 드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 다른 지역에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마다 체감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등락률은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균 물가 상승률과 평균 주택 가격 등락률과 체감하시는 가격 등락률은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표 틀려.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평균적으로 시세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나와는 다르구나. 차이를 이해하려고 보시면 더 경제가 재밌고 쉽게 이해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리의 개념은요. 정말 더 쉽게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금리는 바로 돈의 가치예요. 그리고 이 물건의 가격이 뭡니까? 바로 물가예요. 그럼 물가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른다. 그러면 물가가 상승했다. 근데 물가가 상승하는 동안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죠. 작년에는 1,000원만 주고도 바꿨는데 올해는 2,000원 주고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동안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구나. 바로 이게 금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끌어올리는 거예요. 왜? 물가와 금리는 역행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금리는 왜 인하할까? 이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보통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편집장님께 이렇게 질문 드려요. 제가 이렇게 방송하다가 만약에 탁 쓰러졌어요. 숨이 멈췄어요.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해주시겠습니까? 인공호흡도 해주시고. 그렇죠. 해야죠. 그러면 사람이 숨을 못 쉬고 멎었을 때 옆에서 인공적으로 숨을 쉬게 도와주는 게 바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이잖아요. 자, 그럼 경제가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숨 쉰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투자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니까 신사업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고용이 늘어나니까 소득 수준이 늘어나요. 소득 수준이 개선되니까 소비 수준이 늘겠죠. 소비 수준이 늘면 또 뭐 하고 싶어져요? 기업들이 더 투자하고 싶죠. 이게 뭡니까? 이게 경제의 선순환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팬데믹 위기 같은 것이 닥쳐서 이 선순환이 깨져버려요. 경제가 숨을 못 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공호흡 해줘야죠. 이런 관점에서 경제가 숨이 멈췄을 때 인공호흡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금리 인하예요. 왜? 금리를 떨어뜨리면 기업들이 투자하려 하죠. 투자가 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죠. 일자리가 늘면 자연스럽게 소득 수준이 개선되죠. 소득이 늘면 소비하고 싶어지죠. 선순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검증을 해본다면 2020년 팬데믹 위기 때도 금리를 급격하게 제로금리로 인하했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미국은 정말 경제가 파탄되니까 금리를 제로금리로 끌어내렸었어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이렇게 인공호흡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우리 그 밭에서 농사 짓다 오셔서 책 읽으셔도 80대 어르신도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환율은 바로 돈과 돈의 교환 비율이죠. 교환 비율에 해당되는 환율은 다시 말하면 돈과 어떤 특정 돈의 가격인 거예요. 다만 돈의 가격을 결정할 때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을 달러로 세운 것뿐이에요. 그 가격은 모든 가격은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요. 여러분의 연봉도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 노동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될 거예요. 손흥민처럼 온리 원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손흥민에 대한 수요는 넘쳐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봉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도 안 찾아요. 아무 직장에서도 나를 안 찾아요. 그러면 가장 저렴한 인건비의 노동력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의 노동력, 나의 연봉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가치를 끌어올려야죠. 시장에서 원하는 역량을 개발해야죠. 그래서 모든 시장에서 원하는 나를 만들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연봉이 올라가는 거예요. 연봉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가격은 그렇게 결정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도 그 주식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국제 유가도 원유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당연히 오펙 플러스 회원국이 감산 합의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국제 유가가 치솟죠.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돼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역시 환율도 그런 거예요. 소위 말하는 원달러 환율은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일 텐데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원화에 대한 수요가 많느냐, 상대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더 많느냐가 결정져요. 근데 이 원화에 대한 수요는 원화에 대한 가치겠죠. 그리고 달러에 대한 수요는 달러의 가치일 거예요. 예를 들면 전쟁이 나버려요. 그럼 그 나라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0이 돼버려요. 그죠? 그 나라 돈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각각의 돈, 그 나라 돈의 가치를 환산해야 되는데 아무 일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나라의 펀더멘털 수준, 그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탄탄한가, 건강한가 라는 것이 그 나라 돈의 가치를 결정지겠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금리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는 바로 돈의 가치라고 했죠.
그럼 미국이 금리를 강하게 인상하면 미국 돈의 가치가 강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더디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 돈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달러를 투자하자. 달러 투자에 집중되면서 달러 수요가 집중되니까 달러 가치가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을 볼 때 기본적으로 그 나라 경제가 얼마나 탄탄한가. 미국 경제는 강한 경기 침체는 안 온대. 그러면 강달러인 거죠. 첫 번째. 그리고 미국이 유독 금리를 강하게 인상해. 한국은 금리 인상 못해. 그러면 역시 강달러인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나라 환율은 역시 금리나 펀더멘털이 결정진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환율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공포입니다. 공포. 혹은 불확실성. 왜 그러냐면 다른 통화랑 좀 달리 유독 달러는 안전자산의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팬데믹 위기가 닥쳐요. 그러면 강달러가 또 옵니다. 왜?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달러 투자로 막 유입이 되는 거예요. 또 역시 전쟁이 터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요. 그러면 또 역시 안전자산 선호 현상 달러 가치가 강해지죠. 이런 식으로 어떤 불확실성 요인이 갑자기 등장할 때 달러 가치가 강해지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도 환율을 좀 판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 변동성, 마지막 세 번째 변수는 고려하지 않는데, 근데 재밌게도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한 변동성 요인이 등장한다. 그러면 1, 2번을 제껴버리고 오로지 변동성만으로도 일시적인 강달러를 만들죠. 결국 환율을 결정하는 이 3대 요인을 가지고 환율을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